1941년 가을 성철 스님은 망공 스님이 주석한 정회사를 찾았습니다. 71세의 노승망공은 청담 용운 스님과 함께 선원에 앉아 있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대중들은 괴각쟁이가 온다고 외쳤습니다. 괴각쟁이는 기이하고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지요. 청담은 누구를 보고 괴각쟁이라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윽고 성철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청담은 성철이 참 커 보였습니다. 대중들이 그를 왜 괴각쟁이라고 부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성철은 정중하게 망공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청담과 성철은 그날 처음 만나 밤새도록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로 청담이 묻고 성철이 답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둘은 이미 오래된 도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담은 성철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나이를 뛰어넘어 괴팍하고 별난 괴각쟁이끼리 뜻이 잘 맞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의기를 나누었지요. 훗날 말 트는 사이가 듣기 거북했던 청담의 제자들이 불맨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청담은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국 불교의 보물이다. 이를 내가 아니면 누가 알아보겠느냐. 내가 나이는 10살이 많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성철 스님이 나보다 10배나 더 잘한다. 청담과 성철은 서로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청담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생에 부부였던 모양이다. 성철이 화답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물을 부어도 새지 않는다. 성철과 청담은 1943년 봄에 만나 함께 정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간월암에서 수행하던 성철은 약속대로 도반 청담이 머물고 있는 법주사 복천암에 들었습니다. 양식이 턱없이 모자라는 시절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원주를 맡은 노장이 술을 좋아해 큰 절에서 양식을 타오면 이내에 술을 빚었습니다. 청담은 참다 못해 법주사로 내려가 단판을 지었습니다. 복천암 원주는 걸망을 지고 떠났습니다. 이제 수행할 터를 찾았다 했더니 선방살림을 끌어가는 청담을 외경이 잡아갔습니다. 외경은 3.1 독립만세운동에 가담했던 청담을 요시찰 인물로 줄곧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담에게 누구와 독립운동을 모의했으며 누구를 숨겨주었는지 캐물었습니다. 청담이 없는 복천암은 살림이 엉망이었습니다. 공양주가 없어 보다 못한 조실스님이 공양주를 자처할 정도였습니다. 성철이 나섰습니다. 조실스님의 신심을 들어드립시다. 그래야 어른의 밥 얻어먹는 우리도 더 열심히 공부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미안하니 제가 먼저 공양주 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런 후 조실스님께 부탁드려보지요. 너나 없이 공양주를 자처했습니다. 결국 스님마다 돌아가며 보름씩 공양을 책임지기로 했지요. 배가 고파도 없이 살아도 서로의 공부를 위해 자신을 낮췄던 선방 일화들이 이곳저곳에서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진정 서로를 아껴주고 나물 위에 날을 비웠던 산사의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선방은 이렇게 정리되었지만 경찰서에 끌려간 청담은 외경에게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외경은 독립운동을 누구와 모의했느냐고 끈덕지게 물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청담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어른거렸습니다. 2달이 지나서야 외경은 청담을 병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옮기고 천암에 연락했습니다. 성철 스님을 따라온 도우 스님과 속가의 부인이 청담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청담은 조금씩 몸이 나아졌고 7개월 만에 풀려나 상주포교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느 날 성철이 청담을 찾아왔습니다. 때는 가을로 들어서는 무렵이었습니다. 속리산 복천암에 있던 성철 순호스님께 문안드리요. 내게에는 마치 문상드리러 왔다는 소리로 들리는구먼 그래. 열반에 드셨으면 문상이 될 것이요 아직 살아계시면 문안이 될 것입니다. 청담 스님과 성철 스님은 방문을 사이에 두고 농을 건넸습니다. 청담 스님이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스님 어서 들어오시오. 허허 이거 부처님의 설상고행도를 스님이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려.
부처님의 설상고행상을 칭견했거든 마땅히 3,000배는 올려야 하지 않겠어? 원참 스님도 그토록 고행정지를 마치고도 아직도 욕심이 그리 많단 말씀이시오? 힘든 상황에서 유머를 잃지 않는 수행자들의 기쁜 뜻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상주포교당에 묶여있던 청담은 거주 제한이 풀리자 대승사로 옮겼습니다. 청담은 곧장 성철에게 편지를 보냈고 도리사에 있던 성철은 문경 대승사로 옮겨갔습니다. 1944년 가을이었습니다. 대승사 선원에는 청담, 자운, 홍경, 도우 등이 모여 있었습니다. 둘은 동안거를 같이 보내며 한국 불교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종단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했지요. 구체적으로 그들은 해인사에 강원, 선원, 유런을 갖춘 총림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영탄도를 그리며 말법시대에 부처님처럼 집신 신고 무명옷 입으며 최대한 검소한 생활을 하는 상황을 그렸습니다. 성철은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 우선 외색 승복부터 벗어버리자고 했습니다. 당시 승려들은 검은색 승복에 붉은 비단가사를 걸쳤는데 일본식이었습니다. 성철은 정색을 파괴한 괴색을 입자고 주장했습니다. 생명을 죽여서 만든 비단옷을 추방하자고도 했습니다. 누렁광목 40통을 사서 직접 물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물들인 일이 순탄하지 않자 한 스님이 비구니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를 한 성철은 비국길에 하자고 했으면 그렇게 했어야 한다며 짐을 싸 산문을 나가버렸습니다. 청담은 즉시 성철의 뒤를 밟으러 명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가사불사를 맡았던 청한 스님이 성철을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처럼 살자는 말이 허투루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청담 스님은 하룻밤 파괴로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집안대를 잇고 가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청담은 목련존자의 심정이 되어 아내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로 딸이 태어났고 그 딸은 나중에 묘엄 스님이 되었습니다. 묘엄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1945년 늦봄에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청담이 있는 산사로 들었습니다. 출가에는 관심이 없는 소녀에게 성철은 부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위인 장군 왕들의 삶을 풀어놓았습니다. 성철의 넓고도 넓은 지식의 소녀는 깊은 인상을 받았고 조금씩 불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묘엄이 성철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이 알고 있는 것 모두 제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중이 되면 다 가르쳐 주지. 그럼 중이 되겠습니다. 소녀는 윤필암 월해스님을 은사로 삭발했습니다. 10개를 설한 후 성철은 묘엄이라는 법명을 내렸습니다. 묘엄은 대강백 경봉 운허스님에게 교학을 배우는 등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두루받으며 비구니계의 스승으로 거듭났습니다. 최초의 비구니 강사로 동학사, 운문사 등에서 비구니 강원을 이끌었고 복령사 주지와 승가대학장을 지냈습니다. 파괴로 낳은 딸이 큰 스님이 된 것이었습니다. 1949년 봄 나무를 뜯으러 간 묘엄과 묘찬 스님 앞에 얼굴에 숯검정을 칠한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묘엄과 묘찬은 봉암사 백년함의 비구니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은 총을 겨눈 채 비구니들에게 북에서 왔다며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비구니들이 차라리 죽이라고 말하자 사내 하나가 가은지서 지서장이라며 봉암사 승려의 사상을 시험하려고 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비구니는 청담과 성철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조사할 것이 있다며 봉암사 대표를 불렀습니다. 성철은 삿갓을 쓰고 육환장을 짚은 채 경찰서로 들어섰습니다. 봉암사 결사에서 정한 나들이 차림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성철의 차림새를 보고 함부로 창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오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성철은 아무런 해명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절에 온 성철은 무건수행 중인 청담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절이 위험한데 이렇게 무건만 하고 있을 거야? 청담이 성철에게 도인이 이런 일 하나 수습하지 못하느냐고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봉암사는 경찰과 빨치산 양쪽 모두의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편을 갈라 서로를 성토하는 사회 분위기가 절까지 덮친 것이었습니다. 성철은 더 이상 봉암사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철이 먼저 떠난다고 하자 청담은 심기가 편치 않았습니다. 장경과 책을 싸서 봉암사를 떠나는 성철에게 청담은 안 죽으면 만나겠지라고 퉁명스레 응대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한밤중에 빨치산 20여 명이 절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대중을 모이게 한 후 자신들의 동태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주인 보경스님을 묶어 꿇어 앉혔습니다. 공산주의야말로 평등한 사상이라고 주장하는 그들 앞에 청담이 나섰습니다. 청담은 빨치산 서너 명을 상대로 불교의 다양한 소재를 들어 그들의 편견을 녹였습니다. 불교가 그들의 사상보다 더 평등하다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마침내 산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0시경에 시작한 대화는 새벽 2, 3시경에 끝났습니다. 총구를 겨눈 산사람들은 보경을 풀어주고 3시간 후에 신고하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1954년 5월 21일 대통령 이승만은 대처승은 사찰에서 물러가라는 유시를 발표했습니다. 비구승들은 이승만의 유시를 앞세워 정화운동을 전개했지요. 비구승들은 청담과 성철에게 주목했습니다. 당시 성철은 천재굴에서 청담은 고성문수함에서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비구승들의 청을 일축했습니다. 정화란 싸움이 아니다. 우리가 먼저 맑아져서 종단을 맑게 해야 한다. 성철과 달리 청담은 젊은 수자들의 간청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불교가 나를 원한다면 몸을 던져 세속의 늪에 빠진 도량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청담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이가 성철이었습니다. 전제굴로 찾아간 청담은 성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정화불사는 봉암사 결사에서 싹을 틔운 것 아닌가. 이제 우리가 결사를 완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성철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화란 안으로 정진력을 키워 내실을 기하면서 이루어져야지. 자기 편을 늘려 사찰을 뺏는 싸움이 되면 묵은 도둑 쫓아내고 새 도둑 만드는 꼴이 아닌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부처님 법대로 살고 중답게 정진하는 것이라 믿네. 지금은 우리에게 봉암사 결사가 새롭게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네. 미래를 내다보면 성철 말이 맞네만 당장 비구승이 정진할 도량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 않겠나?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먼저 아니겠나? 결국 나 혼자 가라는 말이구만. 홀로 서울로 올라간 청담은 정화불사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사람을 보내 성철을 끌어내려 했는데 성철은 시 한 수를 보내는 것으로 그에 답했습니다. 색한차리 찌집에 벌레부터 머무르고 있으니 한길 신비로운 광명이 망고에 한가롭구나. 시비거리는 나한테 가져와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뜬 세상에 천착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로다. 훗날 성철은 이런 법어를 남겼습니다. 평화와 자유는 결코 반목과 질시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대립은 투쟁을 낳고 투쟁은 멸망을 낳습니다.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지워질 수 없습니다. 지극한 자비의 도리가 실현되어야 할 소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 정화운동에 대해 묻는 철학자 윤구병에게는 노안음성으로 이런 말도 전했다네요. 똥개 두 마리가 똥덩어리를 놓고 싸우고 있다.